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방역 5대 수칙과 개인 방역 보조 수칙을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20종에 달하는 생활 환경과 시설에서의 세부 수칙을 공개합니다. 생활 방역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됩니다. 네, 한편 방역 당국은 신규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전담병원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은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정부가 엊그제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이 시설별 상황별 집단 방역 세부 지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고 이게 5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사전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기본 수칙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해이해지면 지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지 이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제 코로나를 어쨌든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야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지침들이 없게 되면 행동을 좀 이제 너무 그냥 안이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경계가 늦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발표되는 것은 이제 오늘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발표했던 예를 들어 집단 방역 기본수칙 공동체 함께 노력하기, 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공동체 내에서 관리하기, 그다음에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하고 집단 보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과 집단 관련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 예상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줄 설 때는 항상 1m, 2m 간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일이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 집단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다. 이게 첫째 들어갈 것 같고요. 예. 환기가 안 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를 가능한 한 줄인다. 예를 들면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의를 하고 대면 회의를 최대한 줄이고 군대 내무반도 1m 이상의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고 교정시설도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체육 활동할 때 지금은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 구호를 외친다거나 아니면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달라.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부분들을 오늘 공개한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점점 좀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2차 유행 가능성은 계속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로 에크모, 음압병실 등에 대한 의료 자원을 좀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좀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 자원적 준비인 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증 환자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의료 수준을 나타내고 이제 그 중증 환자를 잘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에크모나 기계환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기계환기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예. 일단 그것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에크모나 기계환기를 다룰 수 있는 의사가 모든 의사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담의들, 에크모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 저희가 확진 환자 보면서 중환자실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N95 마스크나 레벨 D 같은 그런 거를 입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 소모가 돼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에크모나 이런 기계도 중요하지만 N95라든지 레벨 D라든지 이런 방호복도 충분히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게 네. 좋겠다. 네.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장기화 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좀 참아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돼 있습니까? 네. 특히 감기나 이거 네. 계절성 전염병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어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 겁니까? 네, 저희가 항상 새로운 그 신종 플루 때도 그랬고요. 그때 이제 여러 임상적인 그 시험 결과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비만하면 더 위험성이 높고 주간자실과 확률이 높고 예, 예.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위험 인자로 이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뭐 금연한다, 한 번에 살 뺀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를 조절하라고 당국에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 7월 말쯤 임상 시험을 하는 걸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7월 말 그 목표한 대로 임상 시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곧바로 좀 치료제를 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장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랑 다르게 우리가 중증 환자한테 일부만 쓰는 거고 그쵸. 고전적으로 했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임상 시험과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이게 항바이러스제처럼 상용화되기보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어떤 상황에서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회복기 혈청이나 이런 거를 구해서 혈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화돼서 치료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든 이유는 그 혈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건가요? 네, 혈장 확보도 어렵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급할 때는 환자분들을 모시고 병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혈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분에는 사실은 여러 그 환자가 실제로 중증 환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고 정제화된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혈장 치료도 효과가 좋은 분은 좋지만 부작용으로는 셔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료를 결정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7월 목표로 하는 게 이제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든다는 네, 네. 거고 지난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던 것은 혈장 그 자체를 예, 예, 이용해서 맞습니다. 중증 환자를 예, 치료했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워낙 뭐 그쪽에 네. 감염자가 많다 네. 보니까요. 혈액이 뭉쳐 사망하는 사례가 네. 다수 보고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당국이 국내에도 그런 네. 사례가 네. 있는지 임상에서 네. 살펴보겠다는 건데 네. 좀 이해가 안 가요. 혈액이 뭉쳐 사망한다. 저희 혈전 이걸 말하는 건지 어떤 네,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그 세균 감염이 심할 때나 아니면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피 자체에 우리가 응고인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를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피가 물처럼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질환군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 유행 때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발견을 했고 뇌졸중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발견을 했고 거꾸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50%가 그 코로나 환자였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알려진 데이터가 없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역이 생긴 인구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네.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왜 네. 필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항체,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는 다른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놓는 토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항체 검사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일종의 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과 뭐 좀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보면 생활적 거리두기도 우리가 일정 부분 생활을 지키면서 또 준비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언제 어떻게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저희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심각 지난 단계죠. 2월 23일 날로 격상이 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0명 안팎이다 보니까 예. 일간에서는 예. 차 좀 안정이 됐으면 이걸 좀 낮추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제 당국은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낮출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10명 이하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게 완전하게 뭐 종식됐다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최대한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을 막고 그다음에 유학생들 들어온 사람 자가격리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과 함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을 풀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자 수가 적다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 낮출 수는 없을 것 절대로 같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증상 감염자들 가운데도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쿠오모 주지사가 이건 물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샘플을 3,000명인가 해가지고 조사했잖아요. 그랬더니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 지금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드러난 사람이 10배 이상이 감염이 됐다가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심각 단계를 만약에 또 경계를 다시 상향 조절해 버리면 하향 조절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또 이 긴장감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 이 심각 단계에서 다시 조절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진자 수는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면 확진자 수가 좀 공개가 될 텐데 이렇다 보니까 병실도 많이 좀 비기 시작하면서 이 전담 병원들을 다시 일반 병동으로 좀 돌려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정부도 계속해서 좀 재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확산이 또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메르스 이후로 국가지정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잘 세팅이 돼가지고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압 시설이 된 병상도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환자분들이 많이 진료를 원활하게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되면서 만약에 다시 유행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꽤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708명이 됐는데요. 자, 6명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뭐 감염자 확인된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6명 중에 또 해외 유입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지역 감염 사례겠네요. 일단 뭐 열심히 의료진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당국의 그런 노력 때문에 이렇게 또 국민들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최 교수님,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자기 출생연도 끝자리 따지면 그렇죠? 5번과 0번 이분들이 이제 공적 마스크 구매하는 건데 혹시 퇴근 무렵에 집 주변에 약국 요즘 풍경 어떻게 보고 거의 계세요? 없어요. 저는 매번 제가 한 줄 서는 거 6시 못 보셨죠? 예? 없었어요. 못 보셨죠? 전혀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요즘 제가 거의 이제 월요일 날 저는 구매하거든요. 월요일 날 구매하러 가면 6시, 7시에 가도 있어요. 오후 6시, 7시에 가도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빨리 가지도 않고 그 의미는 공적 마스크가 잘 공급되고 있다. 잘 공급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재고가 있다. 뭐 수출 그럼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마스크 재고가 약국 공급량이 약 400만 장대로 줄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1인당 3매로 확대하기로. 그러니까 판매를 원래는 2매밖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여유분이 생겼으니까 3매로 확대를 했고 아마 국민들이 이 일반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를 좀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량도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전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국 86.6%가 아직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스크 공급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3매로 늘리는 거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요 마스크 KF94 정도 되는 게 48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없다 보니까 3일씩 또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3매로 확대하면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가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 사람이 3매를 쓸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이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늘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 반출 문제는 아직은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산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알 수 없고요. 생산자에 한해서 생산품의 10%까지는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늘리는
줄이는 방안은 정부가 고심하고 있고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이걸 이제 늘어났으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전략 물자로 우리가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너무 급하게 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확산세가 확산되면 또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도 세매로 늘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세매로 제한이 되는 그럼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확산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약간 여유가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비축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매로 제한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약속했어요. 이 마스크 생산업체에 가서 지금 걱정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마스크가 남게 되면 국가가 전량 그거 다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산량을 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저희 집도 좀 비축했다가 나중에 또 쓰실 수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그러니까 재활용했던 마스크도 이거 좀 땀이 많이 차기 때문에 절대 수시로 추천하지 갈아줘야 않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수요가 생기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풀어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그 사실은 저희가 상황이 안 돼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할 때는 병원 의료진조차 하루에 하나씩,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배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마스크가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마스크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에는 일회용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오염됐거나 젖었다거나 하면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마스크는 갈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는 안전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거든요. 좀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에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권 침해적 문제고 이걸 강제로 채울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한적으로 사실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만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차고도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이거 부착 안 하겠습니다 하면 강제로 채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신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놨냐면 불시 방문을 더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이 안심밴드 차세요 했는데 안 차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직원들이나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걸리면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이게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걸 권장하지만 만약에 착용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 수시로 불신 검문을 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로 해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가능한 한 다시는 이게 자가격리자들이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위반을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세부 운영 방안은 주말 정도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좀 국외 상황 좀 알아볼까요? 교수님 중국 얘기 좀 할게요.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 상황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봉쇄 해제도 되고 했는데 뭐 하얼빈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준 봉쇄 조치가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요. 일부에서는 노동절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 자제 요청도 다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확진자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연합뉴스 팬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열이 나는 환자였는데도 스크리닝을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별진료나 안심진료실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이나 이런 게 좀 약간 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국 하얼빈의 이제 대형 병원에서 유행 발생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병원들에서의 집단 발생이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입원을 했다가 그분들이 병원 직원들이나 환자들이나 보호자를 컨택을 해서 감염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가서 또 2차, 3차를 일으켜서 거의 뭐 70명, 80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경우랑 비슷한 유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절 연휴 기간 내내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뭐 내수 살리기냐 혹은 이 방역이냐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방역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이유로
야생 동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시장을 아예 영구적으로 폐쇄하자라고 중국이 요구를 했는데 예.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는 그런 시장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 기원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국가들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스스로도 피해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원에 대한 해결책은 그 근본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에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협조가 필요하죠. 물론 중국도 피해자죠. 피해자인데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지는 중국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라고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과 동시에 이런 질병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곳은 분명히 중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이제 미국이 정치적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책임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부분도 자제해야 되겠지만 문제의 시발점은 어쨌든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 그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원이 되는 중국의 우한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확산이 됐는지를 화산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확산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지역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최초의 이 질병이 발견됐을 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당연히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WHO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또 전염병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또 하나 야생동물 거래시장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야생동물 거래 시장이 있다는 거. 예. 아니 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중국 외교부가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요. 참여해야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대응하는데 방해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2차 대유행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7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킨 이 코로나19의 일본 환자가 누구며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되는데 WHO도 과학적 방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지 의미 없는 그러니까 억측만 가지고는 이게 출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전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 그런 문제에 가지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무성한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 야생동물이 숙주로 돼서 인간에게 전파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협조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문제도 다시 좀 도마 위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이 됐다 보니까 아시아계 인종들의 좀 차별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될지 이미 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다른 서양 국가에서는 아시아계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부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면 캐나다든 싱가포르든 이런 또 뭐 호주든 이런 나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일부의 사람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 자체가 전 세계에 잘못된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아시아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그 이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감염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감염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요. 예.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13일 날 있었던 캐나다에서 92세 되신 아시아인에 대해서 차별적 행위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계셨고요. 근데 이분이 길을 잃고 집을 나와가지고 치매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잃고 있어서 편의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건장한 이 남성이 이 사람을 내동댕이 쳤어요, 밖으로. 이 노인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일어나셔서 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그때는 막 욕설을 하면서 감염자처럼 막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예. 가족이 1시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데도 싱가포르 유학생이 호주에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당하고 막 구타를 당하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식과 생각이 퍼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감염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인종차별적 성향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인해서 다시 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속에 인종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전세가 함께 맞서서 싸워줘야 된다.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은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